네, 소개받은 이관우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말씀드릴 내용은 많기 때문에 곧바로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영재 교수님이 정치공황이 경제공황보다 얼마나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발제가 제가 정치공황의 해법인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들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정치공황의 해법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3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정당 정치를 복원하는 것, 두 번째는 선거제도, 아까 아침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서 정치공황을 해결하는 것, 또 정치 문화의 변화, 이 3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 정치의 문제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정치 공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붕괴입니다. 예. 뭐 정당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고요. 현대 군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현대의 정치는 사실은 개인들의 정치가 아니고요. 후보자들의 연합체인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다들 정의를 하고,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정권을 잡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이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주체입니다. 예. 그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 야당이 더 의석수가 많으면 야당에게 더 많은 책임을 국민들이 때로 묻기도 하죠. 이것이 아마 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당의 위기는 뭐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무당파 유권자의 증가, 선거 참여 감소, 투표율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혐오, 정치에 대한 신뢰 붕괴, 그다음에 낮은 정치 효능감. 사실은 앞서서 이영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7년만 해도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촛불을 보면서 한 3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그 선진국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일관되게 떨어졌었는데, 그때 한국의 촛불을 보면서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폭풍우 속에 등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불과 그것이 이제 몇 년 전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한국의 정치 효능감이 대단히 높았죠.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는 질문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 정치가 실제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2016년, 17년에 전 세계에서 정치 효능감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현상이 상당히 오래 가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정치 효능감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네,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국회 신뢰도도 역시 정당 정치에서 상당히 큰, 정당들이 이제 국회를 구성하니까요. 근데 국회 신뢰도가 지금 거의 조사를 시작한 지 한 18년 정도 됐는데 15개 주요 기관 신뢰평가에서 일관되게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검찰의 국회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국회가 신뢰도를 먼저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당 정치가 그러면 어떻게 변해왔길래 지금 그 정치공황의 원인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난 100년간의 뭐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 선거 전문가 정당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당들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요거는 뭐 정치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 정치사회학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동된 것도 있고, 때로는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추동된 것들도 있는데요. 뭐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한국이 서구 정당과 마찬가지로 카르텔 정당을 넘어서 선거 전문가 정당으로 이미 많이 변화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지난 총선이나 대선들을 보면은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냐면 그 당의 중진이나 아니면은 선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전문가나 선거 전략가가 나와서 그 당의 선거 전략을 다 설명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정당이 대중정당이나 포괄정당에서 몇십 년 정도는 이미 다 떠나와서 선거 전문가 정당으로 선거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이미 다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선거 전문가 정당이 되었을 때 우리가 특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책 지속성이나 정책 경쟁 안 하고 책임 정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당의 공약을 제시했잖아요. 공약을 제시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나 선거 전략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 되겠느냐. 그거는 정당을 오래 하실 분들의 입장이고 나는 이 선거만 이기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정당은 그냥 선거를 치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동가라든지 열성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특정한 국면에서 정당을 금방 점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열성 지지자들이 우리 정당에 잔뜩 몰려와서 인터넷 여론을 바꿀 수 있으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일단 하고 보는 것이죠. 이 정당이 뭐 30년 갈지 100년 갈지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당 모델을 우리가 많이 얘기해 왔는데 정당 모델에 따른 선거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대중정당 모델일 때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느냐를 봤다면 지금은 이슈하고 그러니까 딱 그 시점의 이슈, 그 특정 시점의 후보, 그것이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합니다. 근데 이미 저기까지 가 있는데 저거를 다시 내려와서 대중정당 노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은 캐치올 파티로 가가지고 포괄정당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정당 정치가 붕괴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정당의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일관성도 많이 없어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정당 개혁을 많이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정치 개혁들이 정치 혐오에 기반돼서 한 20년 동안 정당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개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구당도 폐지해버리고 후원회 제도도 축소하고 뭐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국 정치를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미쳤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념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후보 중심으로 누가 인기가 있느냐 중심으로 이제 선거가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당연히 정당은 정책을 별로 내세울 필요가 없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많이 증가하고 이제 게다가 요즘에는 실제로 유권자들이 정당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당은 동원만 주로 하려고 하죠. 지지자들을. 근데 실제로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핸드폰 있어가지고 이제 문자 폭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4년이나 기다려가지고 매번 한 사람 뽑아가지고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정당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대 이후에 한 20년 동안 최장엽 교수님이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얘기하고 나서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중정당으로 좀 정상화를 좀 해야 된다. 소위 삼김 정치를 비판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2010년대 들어오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이제 이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세상이. 그리고 너무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뛰쳐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유럽의 그때 당시 한 10년 전, 15년 전에 유럽의 대중정당 모델이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었거든요. 지금 유럽 정당들이 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당 모델이 다 붕괴했지 않습니까? 2017년에 벌써 프랑스는 전통적인 양당 체제 무너지고 정당 체제들이 무너지고 이제 앙마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도 다 끝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지금 분명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맞는 정치 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당 정치가 많이 붕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당제가 문제 아니냐, 한국에서. 한국에서 양당제가 문제니까 좀 다당제로 바뀌거나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특히나 그 중에서 진보정당의 제3정당 출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진보정당 유권자들하고 민주당 유권자들하고 붙었거나 아니면 흡수했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2003년 보시면 저 때는 보수 중도, 위에서부터 보시면 보수 중도, 그다음에 진보, 보수 정당 중도,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여기 진보 정당.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2003년에 보면 4당 체제가 유권자 지형에서 나타나시죠. 이렇게 4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맨 끝에 2018년 정도에 오시면 지금 역전된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권자 지형에서 보면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사실은 거의 넘어왔고, 이제 중도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균열이 이렇게 새길 때는 정당 수는 그보다 하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지지자들을 이제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양당 체제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것이 유권자 지형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이슈 태도를 봐도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더 왼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정의당이 이제 스스로의 자립 구심점을 못 찾았거나 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특히 진보 쪽에서 제3당이 출연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현재 유권자 지형을 봤을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당 정치가 어려운 이유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서서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서적 양극화입니다. 과거의 한국 정치에서의 문제는 이념적 양극화였죠. 이데올로기 지형의 협의화라고 이제 보통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지형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른쪽 절반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정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정서적 양극화입니다. 정서적 양극화에서 많은 분들 아시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확증 평양이라든지 그 사전 태도 효과라든지 비확증 평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익숙한 부분이세요. 최근에 가장 우려스럽게 나타난 부분은 부메랑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찬성해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차별금지법을 해? 그럼 난 더 이상 지지 못해.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을 해? 그럼 그 차별금지법은 좋을 차별금지법일 거야. 이렇게 말을 만듭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하기 싫어했던 법안을 갑자기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를 처리하느냐? 안 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부메랑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앞서서 이건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 정당이 너무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도 정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이 당을 지지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당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 당에서 완전히 이전에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엎었어요. 그럼 정당 지지를 철회하나? 안 해요. 네, 이유를 댑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렇다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당에서 만들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알아서들 만듭니다. 알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유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책으로 무엇인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이제 이것이 일상화된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만 하고 나머지 사회생활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랑 지지정당이 다르면 데이트도 안 하고요. 동업도 안 하고요. 직원 채용도 안 하고요. 결혼도 안 합니다.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안 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니까 정치 공황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당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당 정치를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원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권자 지형이라든지 정당의 모델이라든지 최근의 선거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당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정당 정치를 복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럼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거제도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선거제 지금 우리 선거구제 문제점들은 이미 이제 최근에 오늘부터 전원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얘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네, 별로 존경도 못 받고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는 공천 받아가지고 그냥 당선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국민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신뢰도도 그래서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기득권을 국회가 그런 부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그 3분의 1,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별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또 내가 마음에 정말 안 드는 후보예요. 근데 이 정당에서 그 후보를 공천했어요. 그럼 내가 뽑아야죠. 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헌법적인 참정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면 자기 평생 동안 그렇게밖에 투표를 못 합니다. 그 헌법에는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밖에 투표를 못 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양극화, 연금개혁, 기후위기 이제 이런 문제들 잘 대응을 하지 못하고요. 사회갈등 지수는 우리가 국격이 높아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1등, 3등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아마 좀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전원위원회도 하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는 잘 아시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을 해야 되니까요. 모든 개혁은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따로따로 있는데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다 같습니다. 어렵죠. 두 번째는 선거제도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이 훌륭합니까? 비례대표 의원이 훌륭합니까? 이런 거 답이 없습니다.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도 답이 없고요. 의원 정수는 몇 명 정도 하는 게 좋은가?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은 좋고 상대편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만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선거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점이 많으면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시간의 딜레마는 뒤에 랄프 보이탄 교수님이 또 얘기하실 텐데 개혁은 지금 하는데 이 개혁의 결과는 한 10년 뒤, 20년 뒤에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개혁을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하면 보통 그 효과 나타나는데 한 3번 정도는 투표해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 문제에 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딜레마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딜레마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계획적으로 합의돼가지고 일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연히 갑자기 선거제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언제냐면 다른 정책 경쟁 해가지고 잘 안 되다가 어느 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개혁 경쟁의 1번 아젠다로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럼 상대 정당이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거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마 선거제도 개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정도 개혁이 분위기가 되었지 않는가 싶고요. 소선거구제 그 문제점 여러분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소선거구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정책 경쟁을 하는 안정적인 양당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단점 있는 거 몰라? 알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양당제가 정책된 나라에서는 이 후보 바뀐다고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정당의 정책이 바뀌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번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당이 지향하는 바, 가치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회 전체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줄 것이냐 이 정도 고민하면 됩니다. 유권자들이. 정치도 그 방향 하에서 결정이 되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단점은 아주 극대화되어 있죠. 단점은 대단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극대화되어 있고요. 장점, 한국에서 여기서 공개적인 게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정책 경쟁하는 양정적인 양당제가 한국에서 있었느냐? 그럼 그게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좀 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정당 개혁해야 되는데 정당 개혁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해야 되는데 선거제도 개혁도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렵냐? 선거제도 개혁이 선거제도 하나만 개혁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다만 여러 가지 개혁 중에 그것이 일단은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낳으려면 권력 구조도 좀 바뀌어줘야 되고 정치 문화도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유권자 지형이 바뀌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정당들이나 정치 행위자들의 전략 변화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만 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선거제도 개혁만 해가지고 뭔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선거제도 개편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권력 구조도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임기 같은 것도 좀 같이 줄이고 그렇게 하는 좀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해야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문화입니다. 이 얘기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당이나 선거제도 개혁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정당 문화가 좀 먼저 바뀌어야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간사했던 민주당의 새로고침위원회 보고서 중에 슬라이드 2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정당이 왜 저러지? 저 국회의원이 왜 저러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금방 답을 내놓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계파가 어디고 지역구가 어디야? 그 지역구에서 표차가 이래. 그럼 우리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왜 문제지라고 하면은 입법활동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더 주력한다는 게 항상 보입니다. 항상 보이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존경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항상 그 마지막 행위의 이유가 원인이 동기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국회가 신뢰가 없고 정치인 존경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러면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느냐. 그다음에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만 본 건데요. 이게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 8월인데 그럼 야당은 뭘 해야 되느냐?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야당이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1번이 그거였죠. 정부 여당 견제. 근데 당시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답한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부 견제는 8등이었어요. 8등. 지금 민주당이 뭘 잘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1번이 일단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신뢰가 없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정부 여당을 철저하게 견제,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8등이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 했습니다. 작년 8월, 9월에도.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스스로 오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1, 2, 3등이 신뢰 회복, 미래지향적 정책, 민생 정책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저는 올해 초반까지 계속해서 지지율 안 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왜 그 국회의원 개인이나 아니면 정당이 뻔히 알면서 못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공화주의적 정치 문화가 우리 정당 정치에서 한 2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제가 가지고 온 인용문은 최장집 선생 민주화의 이후의 민주주의에 그 책을 보통 끝까지 잘 안 보시잖아요. 민주화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런 거죠. 민주주의 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 많이 해봐야 악마들의 사회에서는 작동 안 할 거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민주주의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부하지 말아야 돼. 사실 그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로널드 워키는 미국의 법학자하고요. 민주주의 가능한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첫 문장입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미국 정치가 전쟁처럼 됐다. 벌써 2005년이죠.
민주주의는 합의가 없더라도 논쟁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논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2005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최근에 2018년 얘기인데요. 앞에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뭐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정치 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당들이 그걸 망쳐놨죠. 정치 규범이나 관습들을 다 파괴했고 국민들을 고의적으로 분열시키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민주주의가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제도를 완벽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제도 바꾼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를 설계한 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믿음이나 관습 같은 것들을 구축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런시만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잘 나갈 때 미국 민주의 힘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제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합의와 대화와 토론과 그 연대와 공존을 통해서 연대와 공존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 나가야 작동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의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가장 석학들이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지적한 얘기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문제죠. 근데 정당 정치 변화는 아마 종속 변수인 것 같고요. 선거제도, 권력구조, 정치 문화 동시적으로 이렇게 좀 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민적 덕성이라든지 논쟁과 토론, 예의와 협력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치 문화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가, 그 한국 정치에 있는가, 사실은 그런 정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